북한에서 김정은 전용 열차를 지키던 최고 보안 책임자가 어느 날 달리는 열차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그는 평양 특권층 중에서도 최측근이었고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과연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고 왜 탈출을 선택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서울 지하철역에 서 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전광판에는 숫자들이 정확하게 표시됩니다. 2호선 16시 5분 도착이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순간 그 숫자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3초. 전광판 숫자가 3에서 2로, 2에서 1로 바뀌고 정확히 0초가 되는 순간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딱 맞았어요. 초 단위로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북한에서 김정은 동지의 전용 열차, 이른바 1호 열차 보안을 책임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선 기차 시간은 국가 기밀이었고 모든 열차는 그분을 위해 멈추거나 우회했습니다. 일반 주민들의 기차는 언제 올지조차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여기, 이 자유로운 땅에서는 평범한 시민들도 3초 후 기차가 온다는 걸 믿고 실제로 그 약속이 지켜집니다. 이건 단순한 기차 시간이 아닙니다. 이건 신뢰고 자유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입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왜 기차, 시간표 하나에 눈물을 흘리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북한 최고 권력자의 그림자로 살다가 목숨을 걸고 탈출한 한 남자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평양에서 시작됩니다. 일반 주민들은 평양에 사는 것만으로도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태어났고 대학을 졸업한 뒤 국가보위부 산하 특수경호국에 배치되었습니다. 26살, 제 인생 최고의 영광이었죠. 동무는 이제 수령님을 직접 모시는 자리에 서게 되었소. 상급자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부모님도 자랑스러워 하셨고요. 북한에서 김정은 동지의 전용열차 보안을 맡는다는 건 그 어떤 영광보다 큰 일이었으니까요. 훈련은 혹독했습니다. 열차 노선 암호 체계, 민간인 통제 구역 설정, 철길 안전 점검 시간까지 모든 것을 외워야 했습니다. 단 1초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았어요. 보안은 곧 충성이다. 충성은 곧 생명이다. 매일 아침 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1호 열차가 지나가는 날이면 그 노선 주변 마을은 완전히 통제됩니다. 주민들은 집 밖으로 나올 수 없고 창문도 가려야 했어요. 심지어 빨래도 미리 걷어야 했습니다. 왜냐고요? 수령님께서 인민의 가난한 모습을 보시면 마음 아파하신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수령님을 위한 배려라고요. 하지만 어느 날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열차가 지나간 뒤 한 할머니가 제게 물었습니다. 동무, 우리 언제쯤 기차 시간을 미리 알 수 있겠소? 장마당 가려면 언제 나가야 할지 모르겠소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의 기차는 전력 사정, 석탄 부족, 노선 양보 등으로 언제 올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하루 종일 역에서 기다리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동지의 열차는 초 단위로 정확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곧바로 지웠습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3년간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1호 열차를 지켰습니다. 1호 열차에는 보안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특급 요리사들도 함께 탑니다. 김정은 동지와 그 가족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죠. 그중 한 명이 박동무였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5살 많았고 중국 요리, 러시아 요리, 심지어 일본 초밥까지 만들 수 있는 실력자였어요. 항상 웃는 얼굴로 일했고
저와도 가끔 대화를 나눴습니다. 강철 동무, 오늘 노선은 어디까지요? 함흥 쪽입니다. 왜요? 아, 그럼 동해 생선 준비해야겠군. 수령님께서 회를 좋아하시거든.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박동무의 손이 떨리는 걸 봤습니다. 열차 안주방에서 칼을 들고 있었는데 손이 심하게 떨려서 양팔을 제대로 자르지 못하고 있었어요. 동무, 괜찮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지 확인한 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철 동무, 나 이제 죽을지도 모르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요? 무슨 일이요? 박동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김정은 동지께서 요즘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셨소. 그 말 한마디에 선임 요리사 2명이 끌려갔소. 어디로 갔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동무는 잘못한 게 없지 않소? 잘못? 강철 동무, 이곳에선 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오. 기분이 중요하오. 수령님 기분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나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박동무의 떨리는 손을 보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라 공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걸. 며칠 뒤 저는 철길 점검 중 우연히 남한 라디오 전파를 들었습니다. 휴대용 점검기에 잡힌 신호였어요. 즉시 꺼야 했지만 저는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울역 KTX는 정시 출발률 98%를 기록하고 있으며 정시 출발률? 그게 뭔지도 잘 몰랐지만 뭔가 충격이었습니다. 남한에서는 기차 시간이 지켜져야 할 약속이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왜 늘 숨기고 우회하고 통제해야 할까?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깨지기 시작한 건 각성은 고통입니다. 눈을 뜨고 나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요. 박동무와 저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두려움을 알았고 그 두려움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열차가 양강도를 지날 때였습니다. 박동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철 동무, 만약 정말 만약에 이곳을 떠날 수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소?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탈북이라는 단어는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3대가 멸문당하는 죄였습니다. 하지만 박동무는 그 금기를 깼습니다. 나만이요. 제 대답은 짧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박동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가고 싶소. 기차 시간이 정해진 곳으로.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사라지지 않는 곳으로. 우리는 그날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탈출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김정은 동지의 최측근이었고 감시도 심했으니까요. 발각되면 고문 뒤 공개 처형이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 기회가 있었습니다. 1호 열차가 중국 국경 근처를 지날 때 산악지대를 통과하며 속도가 시속 40km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 그리고 제가 보안 책임자로서 철길 점검 시간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 이론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요? 저에겐 평양에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탈북하면 부모님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동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어요. 강철 동무, 나는 딸을 두고 갈 수 없소. 나도 부모님을.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우린 언젠가 여기서 죽소. 숙청당하거나 의심받아 끌려가거나 우리가 살아야 언젠가 가족을 다시 만날 기회라도 있소. 박동무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1호 열차는 양강도 해산 근처를 지날 예정이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국경, 두만강이 가까운 곳이었죠. 그날이 D-데이였습니다. 2018년 11월 13일 새벽 2시 40분 1호 열차는 양강도 산악지대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안팀 무전기를 통해 명령을 내렸습니다. 2호 구간 철길 점검 실시. 7분간 통신 두절 예정. 이건 제가 만들어낸 가짜 점검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보안 책임자의 명령이었으니까요. 박동무는 주방 칸에서 나와 제게로 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배낭 하나뿐이었습니다. 물과 빵 몇 조각이 전부였죠. 준비됐소? 됐소. 우리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열차 속도계를 확인했습니다. 시속 38km. 충분히 뛰어내릴 수 있는 속도였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각오해야 했어요. 창밖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달빛조차 없었죠. 박동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강철 동무, 우리 죽지 말자. 죽지 맙시다. 저는 화물칸 비상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철길 위로 눈이 쌓여 있었고 나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입니다. 박동무가 먼저 뛰어내렸습니다. 저는 1초 뒤 그를 따라 몸을 던졌습니다. 등줄기로 전해지는 엄청난 충격. 눈 위로 굴러떨어지며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철길 옆 비탈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귀에서는 윙윙 소리가 났고 왼쪽 어깨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탈구된 것 같았어요. 박동무, 박동무. 저는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혹시 죽은 건 아닐까? 그때 10m쯤 떨어진 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철 동무. 박동무는 살아있었습니다. 얼굴에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살아있었어요. 저는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갈 수 있어? 가야지. 지금 아니면 끝이요. 우리는 북쪽 뼈를 등지고 남쪽으로 걸었습니다. 두만강이 있는 쪽으로요. 뒤에서 1호 열차의 경적이 울렸습니다. 우리가 사라진 걸 눈치챈 거였습니다. 추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기껏해야 서너 시간. 그 안에 국경을 넘지 못하면 우리는 끝입니다. 박동무와 저는 눈 덮인 산길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죽기 살기로. 새벽 5시 우리는 두만강에 도착했습니다. 11월 중순에 두만강은 일부가 얼어 있었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얼음이 깨져 있었고 물살이 보였어요. 박동무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강철 동무. 저게 중국이요? 강 건너편에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습니다. 중국 마을이었습니다. 불과 100m. 하지만 그 100m가 생과 사를 가르는 거리였습니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국경 경비대의 군견이었습니다. 추적조가 우리를 뒤쫓고 있었어요. 지금 건너야 합니다. 우리는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얼음 위에 발을 디딘 순간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얼음이 깨졌습니다. 얼음물이 무릎까지 차올랐고 온몸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으악! 박동무가 비명을 질렀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경비대가 쏘기 시작한 겁니다. 물살에 몸이 떠내려가려 했지만 저는 박동무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놓지 마시오. 절대로. 우리는 죽으림을 다해 헤엄쳤습니다. 귀에서는 총알이 물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고 뒤에서는 개 짖는 소리와 경비대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쏜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중국 쪽 강둑에 손이 닿았습니다. 박동무와 저는 온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우리는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중국도 탈북자들을 잡아서 북한으로 송환하는 나라였으니까요. 우리는 쓰러질 듯이 지쳐 있었지만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옷은 젖어서 얼어붙었고 체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체온증이 올 것 같았어요. 강철 동무. 더는 못 걷겠소. 박동무가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동무, 죽으면 안 돼요. 여기까지 왔소. 조금만 더. 우리는 산길을 따라 중국 마을 쪽으로 갔습니다.
새벽 6시쯤 작은 농가가 보였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중국말이 들렸지만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중년의 중국인 남자가 우리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선 사람, 도와주십시오. 중국인 남자는 우리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하지만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죠. 그는 몸짓으로 빨리 숨으라고 했습니다. 중국 공안이 순찰을 돈다는 뜻이었어요. 우리는 그 집 헛간에 숨었습니다. 이틀 동안 우리는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공안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숨을 죽였죠. 중국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탈북자를 돕다 걸리면 중국인도 처벌받기 때문에 대부분은 우리를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신고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그 중국인 남자가 브로커를 소개해줬습니다. 조선족 브로커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가려면 돈 있어야 해요. 1인당 3,000달러. 3,000달러. 우리에겐 한 푼도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중국에서 일하면서 모으세요. 아니면, 브로커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니면 북한으로 다시 보내진다는 뜻이었죠. 우리는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박동무는 중국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저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물론 불법 체류자라 임금은 절반도 안 됐죠. 그렇게 8개월이 흘렀습니다. 8개월 동안 우리는 숨어 살았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좁은 방 한 칸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버텼습니다. 강철 동무,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반드시 한국 가는 거요. 그래요, 박동무. 반드시. 2019년 7월 우리는 마침내 돈을 모았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밤에 트럭에 태웠습니다. 다른 탈북자 4명도 함께였어요. 베트남 거쳐서 태국 갑니다.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 가면 돼요. 긴 여정이었습니다. 트럭, 기차, 버스를 번갈아 타며 중국 남부를 거쳐 베트남, 라오스를 지났습니다. 검문에 걸릴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한 달 뒤, 우리는 태국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박동무는 그 순간 무너져 내리며 울었습니다. 강철 동무, 우리 해냈소. 진짜 해냈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대사관 직원분이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대한민국이 보호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자유라는 단어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2019년 9월 저는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나원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에서 석 달간 교육을 받았고 그 후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마트에 가면 물건이 너무 많아서 뭘 사야 할지 몰랐고 지하철을 타려고 해도 표를 어떻게 끊는지 몰라 헤맸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기차역에서 왔습니다. 정착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박동무와 함께 서울역에 갔습니다. 그냥 기차를 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플랫폼에 서서 전광판을 바라봤습니다. KTX 부산행 16시 5분 도착 예정. 숫자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5분, 4분, 3분. 그리고 정확히 3초 남았을 때 저는 박동무를 쳐다봤습니다. 3, 2, 1. 딱 0초가 되는 순간 KTX가 들어왔습니다. 초 단위로 정확하게. 박동무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강철 동무. 진짜 오네. 그는 목이 메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김정은 동지의 전용 열차를 지켰습니다. 그 열차는 초 단위로 정확했죠. 하지만 그건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의 기차는 언제 올지 아무도 몰랐고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안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정확한 시간을 보장받습니다. 3초 뒤 기차가 온다는 약속. 그 약속이 지켜지는 나라. 이게 자유였습니다.
시간조차 통제받지 않는 삶.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박동무는 플랫폼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살아있네요, 강철 동무. 진짜 살아있어요. 네, 박동무. 우린 살아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동무는 한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끔 만나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합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이야기도 하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3초 뒤 기차가 온다는 약속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고 얻어야 하는 꿈이었다는 것을요. 부디 이 자유를, 이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감사합니다.